안녕하십니까, 홍석기입니다. 제가 강의를 한 지 13년이 됐는데 강의를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나는 정말 강의하는 것만큼 살고 있나? 강의하는 내용만큼 살지 못해서 가끔 불편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할 때 그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는 3가지 룰이 있습니다. 첫째,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아깝지 않게 하라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얘기했습니다. 강의를 하든 글을 쓰든 그들의 시간과 돈을 아깝지 않게 하라.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이겠죠. 두 번째 원칙은 제가 강의를 하든 글을 쓰든 그렇게 해야 될 때에는 반드시 잘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요한 피이테가 얘기했습니다. 독일인에게 고함을 쓴 작가이기도 하죠. 당신이 어떤 환경, 어떤 사정에 있다 하더라도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할 때는 학자로서의 사명을 지켜라. 그것이 즉 당신의 책임과 의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강의를 하고 글을 쓸 때 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한 적도 없고 또 직장생활 23년 하고 나서 우연히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제 강의를 듣고 뭔가 작은 도움이 된다면 제 책 한 줄을 읽고 그들의 삶에 조금 변화와 위로가 된다면 제대로 강의를 하고 제대로 글을 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이나 또는 은퇴자들의 고민이 참 많다고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하겠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회사 강의를 갔는데 어떤 한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강의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고 재밌고 편하게 간단하게 1시간만 해주세요.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편하게, 그게 정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재밌게 잘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정점에서 저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공이라든가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고민해 보는 거죠. 버트란트 러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많은 현대인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 제 머리를 딱 때리는 한마디였습니다.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부자 되려고,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려고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이 가끔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정말 행복한가 묻고 싶은 거죠. 거리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활기차게 만면의 미소를 띠고 아주 멋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갑자기 시름시름 앓거나 갑자기 병이 들거나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형제간에 불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행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억지로 행복할 필요는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연천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도망을 왔습니다. 도망을 와서 청계천을 방황하다가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죠. 일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태어났나? 우리 아버지가 농사 같이 짓자고 했는데 농사라도 질걸 시골로 돌아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공장 주인이 참 마음이 착했습니다. 야, 너 그러지 말고 공부 좀 해봐라 해서 고등학교 시험을 보러 갔어요. 청량리에 있는 어느 공업고등학교인데 1차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학교에도 들어가질 못하나? 내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굉장히 낙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했죠. 다시 시골로 가야 되나? 고등학교 다시 시험을 봐야 되나? 하면서 2차로 다시 시험을 봐서 공업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공고 전기과를 졸업하고 또 고민을 했죠. 아, 공장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그런 공고가 났어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월급 준다. 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주고 기술 가르쳐준다.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두 말 않고 뛰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직업교육훈련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선반, 밀링, 용접을 배우면서 4년 동안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 모 K자동차 공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일을 하면서 그때 노동조합도 없었고 시간의 근무 수당도 없었고 무조건 밥 한 그릇 더 주니까 죽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야근에다 철야에다 토요일 일요일 특근에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대학을 좀 가고 싶다. 그런데 돈도 없고 형편도 그렇고 공장 상황은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해외에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할 때였습니다. 눈치 봐야 되고 공장장 반장들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분량 냈다 하면 몇 대씩 맞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뭐 해 먹고 살까?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것도 굉장히 행복했던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몰래 공부를 해서 4년 만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 컴퓨터는 우리나라에 몇 대 없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대학도 우리나라 대여섯 개밖에 안 됐죠. 한 대여섯 개밖에 되지 않는 컴퓨터 공학과를 찾아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컴퓨터 공학에 관련된 책은 모두 영어였습니다. 수치 해석, 통계학,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전부 영어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단어를 찾아가면서 책을 읽기도 벅찼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일했던 시절만큼 행복한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성공하고 싶다고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은 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권력이다, 돈이다, 재력이다, 명예가 행복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느낄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행복은 사실이 아니라 느낌이다. Happiness is not fact, it's just feeling. 느낌이라는 거죠. 제가 언제 행복할까요? 강의 갔다 오면서 양평 두물머리 강가에 차를 대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를 들을 때 일요일 날 새벽에 다들 늦잠 자는 시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을 들으면서 장자크 루소의 참회록을 읽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루소가 저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장자크 루소의 참회록을 읽었습니다. 나는 축복으로 태어나서 불행이 시작되었다. 루소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댁에서 자라게 됐죠. 외할아버지 댁이 장서가 집안이었습니다.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지막지하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많았죠. 시집을 안 간 고모가 음악을 좋아해서 고모 옆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는 걸 배우고 음악을 듣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장자크 루소는 음악을 좋아하게 됐죠. 그러다가 우연히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시계 수리점에 수리공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4, 5년, 5, 6년 이상 시계 수리공으로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시계 수리를 하면서 그 주인으로부터 배운 것이 폭력, 거짓말, 그리고 도둑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힘들고 갈등을 느꼈던 때가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읽으면서 밑줄을 치면서 제가 힘든 것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성공과 행복은 양날의 칼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불행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벌려다가 잃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전문가로부터 배웠어요.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쓰는 법을 가르쳐야 될 것 같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돈 버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쓰는 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라고 그랬다. 뭐 그런 속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또는 괴로울 때 그럴 때 인문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음악도 듣고 또 마음의 위로도 받고 상처의 치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회사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어렵대요. 어렵다는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약간 무섭게 힘들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 강의 하지 마세요. 우리 공부하러 온 거 아닙니다. 동영상이나 틀어주세요. 재밌는 동영상이나 영화 같은 거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 말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쉽고 재밌고 간단한 강의만 해달라고 하고 좀 더 깊이 있고 원칙적이고 좀 더 어떻게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듣기 싫다고 하는 거죠. 망해가는 회사는 망해가는 이유가 있구나. 잘 되는 회사는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토지라는 소설을 25년을 썼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시극을 60년 동안 썼죠. 쇼펜하우어는 칸트 철학 비판서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를 40년 동안 썼습니다. 브람스는 교향곡을 20년 동안 작곡했죠. 무엇이든지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참지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실패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 실패를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공과 실패는 양날의 칼이다. 우리가 성공할 때 많이 배울까요? 실패할 때 배울까요? 미국 어느 신문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실패의 미학, 실패연구소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실패연구소가 있구나. 나도 실패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실수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 실패한 사람한테 배울 게 훨씬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려고 시험을 3년을 봤습니다. 물론 공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실력이 형편없었겠죠.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냥 공장 한 귀퉁이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자취하면서 공부를 한 겁니다. 떨어지면 다시 보고 떨어지면 다시 보고 그렇게 3년째 됐을 때 딱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이제 대학 가는 건 포기한다. 까짓 거 안 가면 어때? 공장에서 기술 배워서 이 다음에 공장장 하면 되지. 공장에도 월급 많은데 하면서 포기하려는 순간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지난 3번의 그 낙방이라든가 입시 탈락에서 배운 게 느낀 게 많았습니다. 제가 IMF 때 외환위기 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직원들을 자르고 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를 옮겨갔다가 또 거기서 2년도 못 견뎌서 그 회사를 폐쇄하는 바람에 사업장이 폐쇄되고 회사를 없애고 직원들이 다 회사를 떠나게 되고 저도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50도 안 됐는데 회사를 2번씩 그만두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제 뭐 해 먹고 살까 고민했습니다. 시골 가서 농사를 지을까, 방배동에 빵집을 차릴까, 고깃집을 할까, 노래방을 할까, PC방을 할까 매일매일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혼자 등산을 했습니다. 양복 입고 등산을 했어요. 남자가 50도 안 된 남자가 양복을 입고 갈 데가 없어서 등산을 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양복 입고 내려오는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아는 사람일 경우는 어떨까요? 홍 선배님 여기 웬일이세요? 박 차장 여기 웬일이야? 저 며칠 전에 회사 나왔습니다. 그래 난 나온 지 몇 달 됐어. 무슨 등산은 등산이야. 우리 어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하루 종일 막걸리에 파전 먹으면서 고민을 얘기합니다. 대책도 없는 불평불만이죠. 그렇게 한두 달 놀다 보니까 이것도 습관이 돼요. 놀아도 되겠구나. 논다고 굶어 죽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 정말 내가 폐인이 되겠구나. 이러다 정말 내가 노숙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이를 꺼내놓고 써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 한 일들을 쫙 쓰면서 이력서를 쓰듯이 한 일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그러면 안 한 일은 무엇인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장사를 해서 몇십억 몇백억 돈을 벌어보고 싶다. 사업을 해보고 싶다. 시인이 돼볼까? 소설가가 돼볼까? 책을 써볼까? 대학 교수가 돼볼까? 많은 고민을 해봤죠.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작가가 아티스트 웨이, 즉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마다 정신이 깔끔하고 명쾌할 때, 이 두뇌에 생기가 막 돋아날 때 아침 일찍 백지를 꺼내놓고 너 자신에게 편지를 써봐라. 이걸 모닝 페이지라고 하죠. 아침 일지를 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평일도 실업자니까 그냥 편하게 썼습니다. 뭐 해 먹고 사는 게 좋을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내 가슴 속에서 정말 미치도록 하고 싶은 게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책을 써보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습니다. 책 한 권 써볼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한번 글로 편하게 써볼까? 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래요. 네가 작가냐? 무슨 책을 써 임마? 그 책이 팔릴 것 같으냐? 요즘 책 팔아서 돈 번 사람이 있냐? 그냥 대리운전해. 공사판에 가서 일해 괜찮아. 뭐가 어때? 아파트 관리소장도 하고 이렇게 택시도 끌고 해봐 괜찮아. 물론 그걸 못할 것도 없고 안 할 일도 없죠. 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자꾸 맴도는 무엇이 저를 끌더라는 거죠. 내 가슴 깊은 내면에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게 있구나.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 모임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책 한 권 쓰려고 그런다. 앞으로 대학 강의도 하고 싶고 기업체 강의도 하고 싶다. 뭐라 그래요? 공대 나온 사람이 무슨 책을 쓰냐? 박사기도 없는 게 무슨 강의를 하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저 한 고집 하거든요. 그렇게 생겼죠. 한 고집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한 3개월 만에 책 한 권 써가지고 출판을 했더니 어느 회사에서 그 책 읽은 사람이 저를 불러주는 거죠. 이 책 내용대로 강의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강의를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 와서 이런 강의 좀 한번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박사기가 없습니다. 박사기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학문은 그냥 석사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학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 대학에 우연히 강의를 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13년째 대학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내 마음속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 고민하지 말고 한번 적어보세요. 매일매일 쓰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성공하려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적성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마음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잘하는지 모를 때는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해보라는 거죠. 저도 직장생활 23년 하면서 전산 업무도 해봤고, 인사 업무도 해봤고, 인사과장도 해봤고, 노조 간부도 해봤고, 영업도 해봤고, 세일즈도 해봤고, 또 구조조정도 해봤고, 글도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먹고 45세 넘어서 우연히 강의를 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됐는데 그것이 가장 제 적성에 맞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적성에 맞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는 겁니다. 그걸 참을 수 있었고 그 참은 것들을 겪고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그 효과가 나더라는 거죠. 저는 직장인들이나 젊은 청년들에게 또는 은퇴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몇 년이든 지금 살아온 것을 바탕으로 다음이 있다는 거죠. 난 쓸데없이 세월을 보낸 것 같아. 난 어영부영한 것 같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잭 웰치라는 경영자가 얘기하죠.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은 기업이다.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인간관계 능력도 배우고 의사소통 기술도 배우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배우고 참는 법도 배우죠. 재수 없는 사람, 밥맛 없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친한 척하는 법도 배우고 고스톱 치면서 잃어주면서 따는 척하는 법도 배우고 따는 척하면서 잃어주는 법도 배우고 골프 치면서도 스윙을 할 때나 홀인원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도 지는 척하고 이기는 법, 이기는 척하면서 지는 법도 배운다는 겁니다. 늘 배운다는 마음으로 공부한다는 거죠. 특히 제가 직장인들이나 취업준비생들 또는 은퇴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하라는 겁니다. 일만 하지 마라. 공부도 해. 공부만 하지 마라. 일도 해.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 양수겸장이 되는 거죠. 문무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다음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뭔가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공부 안 해도 되고 책 안 읽어도 돼요. 책 읽는다고 잘 사는 거 아니고 공부 잘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닌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 공부를 한 사람은, 책을 읽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강해질 수 있고 영혼이 좀 더 부유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보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늘 책을 읽으라고 했고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고 해외 유학을 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소에 내 업무 분야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내공을 길러라는 거죠. 그것이 꼭 내 인생에 돈과 명예와 권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공부를 해두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괴롭고 힘들 때 하루 종일 만든 제품이 불량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만든 제품이 불량이 나니까 공구실에 들어가서 반장한테 몇 대 얻어 터지고 나와서 심할서 쓰고 반성문 쓰죠. 안 되겠다 싶어서 죽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으로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18살 때였습니다. 술도 먹을 줄 모르고 담배도 필 줄 모르는 사람이 안주도 없이 안양천 뚝방길에 가서 소주 한 병을 벌컥벌컥 마시고
돌아오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대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쓰레기통에 책이 한 권 올려 있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올려져 있는 책 한 권을 보니까 베토벤의 생애와 사상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저는 베토벤이 음악가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연탄불 꺼진 냉방에 엎드려서 좀 상한 듯한 라면을 냉수에 말아먹고 엎드려서 그 책을 읽어봤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베토벤 이제 30대 초반이다. 그런데 귀가 멀었다. 나는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를 하고 음악을 들어야지만 음악가로 활동할 수 있는데 귀가 멀었으니 내가 더 살아야 뭐하랴. 죽는 게 낫지 하면서 유서를 씁니다. 동생 요한 베토벤에게 유서를 쓰죠. 요한 베토벤, 미안하지만 형은 이만 죽으려고 한다. 듣지도 못하니 내가 무슨 음악을 더 하겠니? 하면서 쓴 유서가 하일리겐슈타트 유서입니다. 유서를 다 쓰고 나서 죽으려고 했던 베토벤이 아니야. 내가 그렇다고 죽을 필요는 없지. 물론 귀가 들리지 않지만 나는 모든 악기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고 청중들이 박수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열광을 읽을 수 있어. 난 죽지 말아야지 하고 작곡한 음악이 운명, 합창, 그리고 그 유명한 베토벤 교향곡, 피아노 협주곡 아주 많죠. 세계 최고의 악선으로 꼽히는 베토벤도 자살을 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자살하지 않고 27년을 더 살면서 세계 최고의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밑줄을 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의 방법에 달려 있다는 거죠. 헤르만 헤세도 15살에 자살을 하려고 했고 45살에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죽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데미안, 나르치스와 도르트문트 이런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어느 한 사람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무식하지 않아야 될 의무와 사명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는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는 것만으로도 나의 존재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혼자서 강의를 하면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관계를 배우고 인간관계 방법을 배우고 의사소통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그런 방법도 배우게 된 거죠.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은 실생활에서 배우죠. 실생활에서 배운 것들을 보충시켜 줄 것이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융합이 되면 좀 더 나은 내공을 키워서 미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이 젊은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 5, 6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게임에 빠져서 사는 동안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프로게이머가 됐습니다. 그 프로게이머가 된 사람을 모셔다가 제가 강의를 하게 했어요. 그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저에게 보낸 메시지는 어떤 일도 배우지 않을 게 없다는 겁니다. 게임을 하든 뭐 도박을 하든 아니면 어떤 나쁜 짓을 하든 배울 게 있는데 그 배울 걸 잊어버렸을 때 그것은 정말 실패로 되는 거죠. 그러나 실패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 게임이든 술 중독이든 담배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벗어나서 정상으로 올 수 있다면 그 시간은 낭비는 아닐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배울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풍요롭진 않지만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려울 때 가장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그런 거 겪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형제들의 의리가 상하고 친지들 간의 의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차라리 남이 낫다 이런 얘기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돈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내가 그때 그 돈을 모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85세에 소설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85세에 소설을 쓰는 분이 계시구나. 98세가 되셨는데도 강의를 3시간, 4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90이 넘으셨는데도 방송을 진행하는 분도 계시죠. 변호사가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가수가 신이 되기도 하고 또는 화가가 어떤 철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법조인이 화가가 되기도 하죠. 얼마든지 자기 경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21세기는 도전의 시대고 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융합, convergence, 융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엇을 합치라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융합적인 사고였다는 거죠. 예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한 사람에게 수사학, 천문학, 기상학, 기하학, 문법학 이런 거를 같이 가르쳤습니다. 물론 거기에 음악도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과 문과 나누어져서 넌 공대 나왔으니까 이래야 돼. 넌 상대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이래야 돼. 넌 어문계열 나왔으니까 취직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라는 거죠. 제가 전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기계, 컴퓨터, 보호막, 경영학,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책 4권 쓰고 4권 번역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을까요? 이제 경계를 넘을 때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행 지점장으로 살았다, 장사만 했다,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 월급쟁이만 했다, 난 공대를 나왔다, 남은 어문계열을 나왔다, 난 인문학도다, 그런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는 거죠. 저는요 나이가 좀 너무 많아서요. 전 나이가 너무 어려서요. 전 여자라서요. 전 지방대 출신이라서요. 다 핑계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깰 때가 됐고 늦었지만 만시지탄의 마음으로 시작하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있습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보면 거기에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가까운 근교나 또는 지방으로 바다로 산으로 등산을 다니고 바다 여행을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주말마다 차가 밀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 정말 사람들이 책을 안 읽나 했는데 서점에 가보니까 또 책 읽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중요한 건 읽는 사람들만 읽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서점에 잘 안 가고 책 읽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번 가보세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서점 나들이를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책 안 사도 돼요. 남들이 책을 사는 모습만 봐도 거기 와서 앉아서 웅크리고 앉아서 책을 읽는 어린 꼬마의 눈빛만 봐도 느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문학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고집일 수도 있고 주장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어떤 정화라든가 영혼을 깨끗이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그게 혁명일까요? 저는 혁명이라고 하면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미국 남북전쟁, 그 다음에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영국의 산업혁명,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리고 중국의 아편전쟁, 아마 이 정도가 혁명칙에 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인공지능은
1954년도에 나온 말입니다. 아주 오래된 60년도 넘은 얘기예요. 지금 새삼스럽게 인공지능이라고 떠드는 게 웃기는 거죠. 제가 대학 때 공부한 게 코볼 포트란 어셈블러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전 그게 100년 갈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도 쓰는 데가 있지만 이미 비주얼 베이직, C++, 자바, 피에로한 이쪽으로 다 넘어가면서 이제 다른 또 솔루션이 나오기 시작했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나왔죠. 로봇, 3D 프린터 이거 다 옛날에 상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3D 프린터나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차츰차츰 발전하다가 어느 날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놀랐다는 것뿐이지 4차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혁명적이진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기계로 모든 일들이 기계로 넘어가고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고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또한 예측된 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과 감성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고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0년, 200년, 300년 된 책을 읽으면서 옛날 사람들도 이랬구나. 200년, 300년 된 음악을 들으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마음과 영혼의 위로가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제가 자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유행에 너무 민감하게 사는 것이 좀 안타까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유행이래. 요즘은 이게 스타일이래. 요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는 거 과연 그게 맞느냐 하는 거죠. 정답은 없죠. 거칠애를 하느라고 속이 텅 빈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멋있고 아름다워.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얘기거리가 없어요. 어느 식당 가자, 어디가 유명해되더라, 어디가 맛있대더라, 어느 백화점에 신상품이 나왔대더라. 다 거칠해. 그런데 속이 텅 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선 내면의 성숙한 마음과 예절과 교양을 가꾸는 그런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좀 볼 별일 없어도 겉으로는 좀 누추하더라도 내면의 영혼을 꽉꽉 채워져 가면서 교양 있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드렸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자, 하느님 말씀 같고 부처님 말씀 같고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거 빨리 얘기해 줘. 그러고 싶죠. 저도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제가 그 방법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답은 아니고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고 전술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강의를 하게 됐어요. 자, 강의를 하게 됐는데 불안한 겁니다. 저는 1인 기업가죠. 고객을 만납니다. 각 기업체 교육 담당자를 만나고 교육 컨설팅 회사 담당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저를 홍보해주고 양력을 보내주고 강의 개요를 보내주고 거기서 맞다고 하면 제가 강의를 하게 되고 안 맞으면 못하게 되고 여름에는 강의가 별로 없고 겨울에도 강의가 없고 봄, 가을에 아주 많을 때 많이 해야 되는데 가끔 없을 때도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교육이 많이 줄어들기도 해요. 야, 나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제가 강의를 한 지 1년쯤 됐을 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5가지를 짰습니다. 자, 내가 이왕 강의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니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실천해 보자. 아마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저를 인터넷에서 저를 검색해도 알고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셔도 압니다. 첫째, 나를 홍보하고 나의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잘 아는 언론사, 신문사와 연결해서 그쪽에 칼럼을 써야 되겠구나. 제가 어느 신문사 인터넷에 칼럼을 지금 13년째 한 250편 썼습니다. 그리고 이왕 쓰기로 한 거 책을 한 권 더 써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지금 4권을 더 쓰고 4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사들의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아는 분과 함께 협력을 해서 한국강사협회를 만들었죠. 제가 그러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해서 즉시 시행한 것이 2004년도입니다. 그 기록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운 5가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자랑질 같아서 미안해요. 자랑질 같아 미안하지만 구체적으로 전 실천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 아주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계획이 있었거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땐 꿈을 가져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표를 세워라,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갖겠습니까? 그걸 갖는다는 것이 더 이상하죠. 어린 나이인데. 저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표 없어도 되고 꿈 없어도 돼.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물어보지 말고 해. 물어보지 말고 해. 묻지 말고 해.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물어보지 마. 그냥 하란 말이야. 얼마 전에 어느 대학 취업 특강을 갔습니다. 2시간 강의 끝나고 났는데 어느 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하고 싶대요. 그래 학교 근처 가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뭐가 고민인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2분 다 교수입니다. 지방대학, 모대학 교수인데 저는 공부하는 게 싫습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가 교수니까 대학을 가려서 억지로 대학을 왔는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제 전공 과목의 성적은 아주 낮습니다. 저 공부 안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학생이 대학 4년을 졸업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내가 답을 안 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게 뭐야?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게 뭔데? 잘하는 게 없습니다. 영어나 일본어나 외국어 잘 못하나? 저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그럼 전공은? 당연히 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전공 공부도 성적이 형편없죠. 그럼 4년 동안 뭐 했는데? 제가 좀 잠이 많고 게을릅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4년 동안 등록금 갖다 내면서 공부한 게 하나도 없다. 어떡하라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마음대로 해봐. 나도 책임 못 져. 아이들을 누가 이렇게 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열심히 한다는 거죠. 미래에 뭐가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또 꼬운데 또 잔소리 하네.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 얘기 나온 것이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혹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수저, 흙수저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 2끼를 먹지 못하고 사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5억이 넘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을 마실 게 없어서 흙탕물 그냥 퍼먹죠. 그 물에 콜레라균이 있는 거 알면서도 그냥 먹습니다. 먹어야지 사니까 하루라도 살고 싶은 겁니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하십니까? 극단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냉정하게 보라는 거죠. 저는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달콤한 위로에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만 아픕니까? 은퇴자도 아프죠. 퇴직자도 아프죠. 가난한 사람도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속이 비었죠. 부자도 마음이 아픕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아픈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인생의 반은 비극이고 반은 희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 맞아. 반은 희극이고 반은 비극이야. 나한테 비극도 있고 희극도 있는 거지.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뭔지 모르는데 그것이 돈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는데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면 정말 거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써보세요. 전 늘 메모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쭉 써보세요. 세계 여행하고 싶다.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쓰고 싶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마음대로 써보십시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써보세요. 아,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알바를 2군데 3군데 뛰어야 된다. 취직이 안 되면 지방이라도 가야 된다.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100만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사장들이나 지방 공장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대요. 제가 이건 말 잘못하면 혼나는 얘기입니다. 제 방송 듣고 제 강의 듣고 아마 댓글 악플이 많이 달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년 실업이 1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립니다. 지방근무 싫다, 힘든 일 싫다, 중소기업 싫다. 그래서 내가 논다. 자, 노는 게 전부는 아니죠. 무슨 일이든지 해보라는 겁니다. 중소기업 가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고 5년이고 경력을 쌓으면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이 35대 1이랍니다.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하는데 저도 공무원 안 된 걸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그 노력으로 다 공무원 시험을 봐서 시골 면서기부터 시작을 했더라면 지금 면장이 될지 아니면 군수가 됐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구조조정 3번, 4번씩 하지도 않았고 명예퇴직금 받고 회사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도 공무원 되지 않은 거를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10년째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공무원 돼서는 안 됩니다.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나에게 닥치는 일, 무슨 일이든지 해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 참 많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보니 거기서 적성을 찾게 되고 적성에 맞는 일을 발견하게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하고 힘든 일들을 겪어보고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고 나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은인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니까 얼마나 좋으니 확실하면 어떻게 사니? 내가 언제 교통사고가 난다. 내가 언제 암에 걸려서 언제 죽는다. 알면 어떻게 살아요? 모르니까 재밌죠. 불확실한 미래가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수십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제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네팔 이런 데서 온 사람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물론 영어로 하죠. 3시간, 4시간, 9시간씩 영어로 강의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썩 잘하진 않아요. 그들하고 인사할 정도는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수준으로 그들에게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영어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아주 그 영국식 영어나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 브로큰 잉글리시, 깨진 영어죠. 필리핀 사람이나 인도네시아 사람이나 네팔 사람이나 영어를 못하긴 마찬가지예요. 아, 물론 인도나 필리핀 영어는 아주 좋죠. 그런데 발음으로 볼 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들하고 영어를 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어떤 젊은이가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몰라요? 제가요 올해 대학 졸업했는데 영어로 인사도 잘 못하고 누가 길 물어보면 답도 잘 못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부분이 그렇대요. 토익 800, 900점인데도 영어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답도 못 해주더라. 답답한 거죠.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해요? 영어를 잘하는 비결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실천을 해보세요. 중학교 2학년 책을 사다가 중학교 2학년 영어 책을 사다가 밑줄 치고 2번 필사를 하세요. 모르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신문을 보면 영어, 일본어 공부하는 그 칼럼이 나옵니다. 그거를 오려갖고 옆으로 필사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매일매일 해보세요. 1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외국 방송을 보세요. CNN이나 BBC나 폭스뉴스나 외국 방송을 보세요. 안 들려도 좋고 못 알아들어도 돼요. 그냥 틀어만 놔보세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길을 가다가 영자 신문을 사세요. 안 읽어도 되고 못 읽어도 돼요. 들고만 다녀보세요. 멋있습니다. 자, 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사버릇하라는 거죠. 그래서 들고 다니다 보면 읽게 되고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 찾게 되고 휴대폰에도 애플리케이션 깔아놓으세요. BBC 깔아놓고 CNN 깔아놓고 알자지라 신문 깔아놓고 애플리케이션 깔아놓고 수시로 인터넷 들어가서 그 방송을 보라는 겁니다. 보면 동영상도 보고 뉴스도 듣고 칼럼도 프린트해서 읽어보고 1년만 그렇게 보세요. 영어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아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아는데 하지 않으면 아는 것과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아는 게 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는 건 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힘이죠. 아는 것과 하는 건 다릅니다. 아는 건 지식이지만 아는 것을 실천해야지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인이든 대학생이든 은퇴자든 아는 것만큼 실천하려면 그만큼 땀과 피와 눈물이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강의 들을 때는 그럴듯해요. 다 아는 얘기죠. 아는 얘기지만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왜 실천을 못하죠? 실천을 하지 않거나 변화하지 않거나 강의를 듣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직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아직 견딜만 하구나. 견딜만 하니까 실천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견딜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려고 하면 이미 때가 늦어요. 그땐 억지로 변해야 하는, 비참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준비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습관이 돼야 돼요. 영어 책을 피는 습관, 영어 신문을 읽는 습관, 영어 신문을 사는 습관, 그리고 한 줄이라도 읽어보는 습관, 이 습관이 돼야 이루어지고 그 습관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과 습관이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그 행동과 습관으로 인해서 성품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만큼, 배운 것만큼, 능력 있는 것만큼, 실력 있는 것만큼, 기술 있는 것만큼 사회, 국가에 공헌할 수 있고 보답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알기만 해도 안 되고 모르는 것이 좋은 건 아니고 모른다는 게 다가 아니고 알려고 노력을 하고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남들 노는 대로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닐 거 마실 거 다 먹고 언제 부자 돼? 그런 얘기 있죠. 결국
국제 경쟁사회,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전문가로 살고 성공한 사람으로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위대한 위인이나 고관 대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100세 시대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로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들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으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맞아, 내가 오늘부터 요거 세 가지는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즉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습니다. 결심만 하는 것은 바보죠.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바보 아닌 사람은 즉시 실천한다. 실천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다. 이상 마치겠습니다.